지금부터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원인 대책 진단 긴급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회를 맡은 정준호 국회의원실의 박병인 비서관입니다. 예, 지난 12월 11일 광주 대표도서관이 공사 중에 붕괴되었습니다. 노동자 4분이 유명을 달리하셨고 광주 지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붕괴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차후 영상이나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국민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전방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붕괴 사고의 유명을 달리하신 4분 피해자분들을 넋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시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신 정준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셨습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수정 의장님께서는 토론도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박홍근 포유건축사 대표님 모셨습니다. 토론자로 한국공간구조학회 회장이신 조창근 조선대 건축공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회이신 김우영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단 위원님 오셨습니다. 김병철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평안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 북구의회에서도 최기영, 김건환, 정상용, 고영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하 내빈들이 많이 오셨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축사부터 죄송합니다. 축사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서인 정준호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한 해 업무 마무리 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발제자분과 토론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뜻하지 않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분들이 멀리서 시간을 내서 광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우선 발제를 맡아주신 김영민 회장님과 박홍근 대표님,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항상 사회를 대하시던 분들이 이번에도 용기를 내서 시간을 내서 발제를 해주셔서 그 수고스러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고가 있었을 때 국토부 산하 관련된 담당자분들을 모실 수 있는 부분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직접 또 응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서 국토안전관리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오셨고 또 이 사건과 관련된 건설사고 조사를 직접 담당하시는 건설사고 조사단 위원분인 우리 김우영 대표님께서도 오셨고 또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건축구조와 관련된 목소리를 가장 뚜렷하게 내어주고 계시는 우리 조선대학교 조창근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를 해주시고 토론자와 패널 섭외에도 힘써주신 우리 신수정 의장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도대체 광주가 어떨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한 광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정확한 자료를 모두 다 수집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토론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긴급하게나마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진단과 대책을 이렇게 짚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저나 신수정 의장님이나 이렇게 정치권과 제도권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화로 뒷받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수정 광주시의 의장님의 촉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따 토론자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거라서요. 그냥 우선 가장 시기적절하게 시적으로 오늘 토론회가 이렇게 개최된 것 참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셔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도대체 공공 책임의 그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되는지 막 함께 좀 논의도 하고 함께 좀 그런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돼서 아주 좀 더 전환점이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따 토론회 때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그 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하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앞쪽으로 그 자리를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붕괴 사고를 선청하면 방지를 외쳐 주십시오. 예, 붕괴 사고. 예. 예. 제가 그 붕괴 사고를 외치면 선청하면 방지를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붕괴 사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방지를이 아니라 방지하고 좀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붕괴 사고. 방지. 예, 이것으로 사진 촬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는 그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님이 먼저 해주시고 다음으로 박홍근 포유건축사 대표님께서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이후 사회권은 그 자장이신 정준호 국회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하신 멘트부터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발제자는 두 분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진단을 해주셔야 되고 현장 경험이 좀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건축구조기술사회에 그 토론자분 섭외를 요청드렸는데 회장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우리 김영민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님의 공공발주공사의 구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제목으로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기술적 원인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추정해보고 왜 공공발주 현장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는지 그 제도적 맹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급하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책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책자 내용 중 공장 인증제 관련해서는 오기된 자료를 참고하여 철구 제작사가 상급이 아닌 2급으로 확인되어 잘못된 내용이므로 13페이지 6항과 14페이지 4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개요입니다. 사고는 2층 옥상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했습니다. 48m에 달하는 장스팬 트러스, 합성형 거드,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가 같이 붕괴되면서 작업자 4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닌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장스팬 트러스와 CFT 기둥이 적용된 특수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시공 단계에서의 정밀한 관리가 필수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기술적 원인 분석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 사고의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약 4개월 동안 10여 명의 건축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의 정밀한 현장조사, 자재시험, 그리고 구조해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제가 발표한 내용은 현재까지 파악된 도면과 현장 정황에 근거한 전문가적 추정일 뿐 결코 확정된 결론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붕괴 사고는 어느 단 하나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임계점을 넘으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제3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고 원인이 규명도 되기 전에 총체적 부실, 용접부 결함 등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진실 규명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전문가로서 가능성 있는 기술적 시나리오들을 객관적으로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원인은 크게 6가지로 추정됩니다. 첫째, 시공 단계의 불안정성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한쪽으로 쏠리는 편심 타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구조체에 예상치 못한 비틀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또한 굳기 전 액상 상태의 콘크리트는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공사 중 구조 검토가 미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트러스 사제의 용접부 결함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 보셨듯이 그 48m의 트러스 사제에는 시공 중일 때 약 280톤, 그리고 그 도서관을 사용할 때 극한 상태에서는 약 500톤에 달하는 엄청난 인장력이 걸립니다. 붕괴 형상을 분석해 볼 때 이 거대한 힘을
전달해야 하는 용접 부위가 부실 시공되어 파괴의 시발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세 번째, CFT 기둥 내부의 용적 결함입니다. CFT 기둥 내부에는 힘을 전달하는 판, 즉 다이아프램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둥 내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는 트러스 현재가 인장력, 즉 잡아당기는 힘에 저항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기둥이 사각 박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작 특성상 이 디귿자형을 먼저 만들고 여기에 다이아프램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아프램이 기둥의 세 면과는 용접이 되어지지만 마지막에 뚜껑을 닫는 이 부분에는 용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지막 한 면은 닫힌 상태에서 구멍을 내서 용접을 해야 하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인장력을 기둥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 기둥의 얇은 관관, 즉 표면이 찢겨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본 원칙의 부재입니다. 제가 본 도서관의 구조 설계 일반 사항을 살펴본 결과 공사 중 안전 확보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조 설계자는 건물이 완공된 상태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에 반드시 별도의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타설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버이 설계 변경 과정에서 철판 두께가 기존의 24T에서 12T로 조정되는 등 그 단면이 컴팩트 혹은 세미 컴팩트 단면이 되지 못해 국부 자굴이 유발되고 트러스를 이어주는 그 하얀색 가로보 보셨죠? 그 가로보가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mm의 캠버를 줬습니다. 그럼 타설을 하게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원위치에 오면서 양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보의 캠버가 펴지면서 횡력을 발생시켜 횡자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원인 중에 하나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징후들을 사전에 막지 못했는가? 여기서부터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첫째로 가장 큰 문제는 법적인 사각지대입니다. 여러분 2014년에 마우나 리조트 오션 붕괴 사고로 그때 당시에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학생 중에 10명의 대학 신입생이 사망한 붕괴 사고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고 이후로 재발 방지 대책으로 그때 당시 PB 건축물과 그리고 이번 도서관과 같이 30m 이상의 장스팬 등은 특수구조물로 정하여 공사 중에 건축감리 시에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건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강주 대표 도서관은 48m의 장스팬을 가진 특수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도 건축구조기술사의 건축감리구조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아이러니하게도 공공발주공사라는 이유로 건축법에서 건축법 23조 건축감리항에서 공공발주사업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무시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공공시설, 공공발주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전문가의 현장 검측 의무가 면제되거나 생략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공공현장을
전문가가 관리하지 못한 셈입니다. 예, 다음. 예. 예, 두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 두 번째는 전문가의 독립성 부재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현장에 참여한다고 해도 시공사나 발주처의 하청 계약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주요한 점 부위에 대한 감리는 하지 않고 건축법에도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 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그리고 지상 3계층마다 또는 20m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에만 건축감리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구조감리는 아예 없고 현재 법상으로는 건축감리자에게 협력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든 전수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서 언급한 3가지 공정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이 공공발주 건물이라서 꼭 건진법이 아니라 건축법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3공정 때만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그 부분은 구조감리 협력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건축법이 적용되었더라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가 실제 현장에 가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지적을 해도 이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사 중단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전문가를 어떻게 보면 공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냐? 전문가가 와서 기존의 철근 배근을 다 해놓고 다 제작을 해서 다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수정을 요구하거나 재시공을 요구하게 되면 공기도 맞출 수 없고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감리자가 그러한 명령을 내려도 현장에서는 전혀 들어먹지 않고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전문가가 공사자나 발주처의 하청관계로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중지하거나 수정을 지시해도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전문가의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현실입니다. 기술적 원인과 제도적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건축구조기술사라는 전문가가 1,300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 건축구조기술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제언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공사 특수구조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구조감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건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주 주체와 상관없이 특수구조물이라면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가 주요 공정을 직접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타설 순서 등 하중에 대한 공사 중 구조 검토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주요 접합부 승인 제도 도입입니다. 트러스나 CFT 같은 고위험 부위는 시공사가 작성한 상세도, 즉 샵 드로잉을 그 건물을 구조 설계한 전문가가 반드시 검토하고 승인한 뒤에 제작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광주 대표 도서관 현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건물의 힘의 흐름이나 구조적 안전은 그 건물을 구조 설계한 건축구조 기술사입니다.
이 설계자가 설계한 의도와 다르게 현장에서 임의로 시공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그때 하나의 법만 바꾸면 계속해서 사고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구조안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령상으로는 흩어져 있는 안전규정, 즉 건축법, 주택법, 건진법, 가설통로와 비계시설물의 구조안전을 다루는 산안법, 그리고 해체공사를 다루는 건축물관리법 등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 각각의 법안에 구조안전 관련 사항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그 법 사이에 넓은 그물망에 구멍이 생겨서 안전이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우리 법제도의 촘촘하지 못한 그물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300여 명의 세계적 수준의 건축구조기술사가 있습니다. 건축구조물의 안전은 구조 계산을 해서 먼저 구조 계산을 하는 거죠. 구조 계산을 해서 이 빼대의 크기나 거기에 들어가는 철판의 두께, 철판의 강도 이러한 것은 다 구조 계산에 의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구조 계산서를 가지고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구조 계산서를 베이스로 해서 구조 도면이 작성되어지고요. 그 구조 도면이 작성되어진 구조 도면을 가지고 실제로 제작할 수 있는 샵 드로잉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면대로 시공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구조감리라는 제도가 있고요. 실제로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는 그 건물이 제대로 사용되어지는지 유지관리,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오직 그 여러 가지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그 단계 중에서 첫 번째 구조 계산만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구조도면, 샵드로잉 검토, 구조감리, 유지관리 등은 하청관계로 협력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과정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구조물의 붕괴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구조안전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오직 전문가는 구조 계산만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언하겠습니다. 이들을 구조 계산에만 가둬두지 말고 도면, 감리, 현장 검측 등 전 과정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언드리겠습니다. 22년 광주 하정동 붕괴 사고, 23년도 인천 금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얼마 전 울산에도 보일러타워 해체 중 인명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주 대표 도서관 이번에 또 다시 발생한 대형 붕괴 사고입니다. 수많은 법 개정에도 왜 이 비극은 계속 반복될까요? 우리는 이제 근본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할 곳에 전문가가 있지 않고 전문가가 가야 할 곳을 법과 제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안전의 주체가 아닌 발주자의 지시를 따르는 하청업체로 전락해 있습니다. 영국은 2022년 72명이 희생된 그랜벨 타워 화재 이후에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전문가가 하청 역할에 머물지 않고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건축안전법 빌딩 세이프티 액트를 제정해서 전문가의 권한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도 해외 사례처럼 전문가의 독립성과 책임을 보장하는 건축구조안전 특별법 제정을 우리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공사의 구조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전문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영민 회장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좀 정리 좀 하고 다음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사고의 기술적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6개 항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한 3가지 정도입니다. 트러스 사제 용적 결함과 관련돼서 인장력상 문제가 좀 발생했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좀 생소하지만 그 충전 관관이라고 표현하신 CFT 기둥과 관련돼서 디귿자 모양의 관을 만들고 나머지 이제 닿는 형태의 용접 부분에 좀 불량이 있어서 좀 결함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좀 새롭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는 설계 변경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트러스의 그 두께가 24T에서 12T로 이제 약화되는 그런 변경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좀 오늘 새롭게 좀 지적이 된 것 같고요.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러면은 이 트러스의 굵기가 얇아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론자분들이 다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 관련해서 누가 한번 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발제자분께서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좀 그 트러스에 관련된 굵기가 이렇게 얇게 설계가 변경이 허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도적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제목 발제 제목을 구조안전 사각지대 해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공발주에 있어서는 건축구조 기술사의 현장의 그 구조 협력 의무가 예외로서 이제 면제가 되는 지금 법령이 존재한다는 것도 꽤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 이것도 시급히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책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발주의 건축구조 기술사가 현장구조 협력을 좀 면제받는 이런 예외 법령을 좀 시급하게 좀 고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원구조 설계자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 설계 변경을 좀 득하는 그런 부분, 제도적인 부분도 제안을 해주셨고, 그 여러 가지 이제 흩어져 있는 법령을 좀 집적화하는 의미에서 건축구조안전특별법을 제정하자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국회 가서 그 법령과 관련된 토론회도 별도로 개최를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우리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 회장님의 발제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제 기술적인 내용과 뭐 그 법령의 사각지대를 기준으로 우리 첫 번째 발제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광주의 건축 생태계가 과연 합리화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홍근 건축사님은 그 여러 가지 오래전부터 광주의 건축 문화 전반에 대해서 꾸준하게 기고와 언론 등을 통해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입니다. 두 번째 발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홍근 건축사입니다. 뭐 지금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수사 중이고 조사 중인 상황에서 뭐 또 건축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 부분을 우리 신체로 인간으로 본다 하면은 이 건축 생태계 차원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축 생태계가 제가 이제 국제적이라고 한 것은 정말 이 건물이 국제 현상을 통해서 강주의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화려했으나 정말 참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게 현상 설계에서 당선된 부분입니다. 저는 상당히 좋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짓는 것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제한된 내용인데요. 이 규모를 보신다 하면은 우리 터미널 앞에 있는 그 호밤 서밋 한 동이 옆으로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되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168m 이기 때문에 그 정도이고 상당히 스판도 48m씩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어 놓으면은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저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앞에서도 이야기됐지만은 우리가 2000년 전에 비트루비우스라고 하는 건축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의 3요소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게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을 만족하는 거고 세 번째 이것이 인간들한테 감탄을 줄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것을 건축의 기본 요소로 삼았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저희들도 가장 기본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계는 이렇게 됐지만은 실시 설계, 관계 기술자 협력, 시공, 현장 관리, 그 다음에 또 어떤 발주, 또 예산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의 우리가 건축 문화가 올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자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 건축물의 저는 탄생과 생존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발주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시공자, 감리자 요 네 곳만 문제가 해결되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공 쪽에서만 보더라도 수십 가지의 얽히고 설킨 것들에서 이 틈이 하나 생기면은 거기에서는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틈은 이 골조에서 구조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생기면 이거는 참사고 재앙이지만 다른 부분에서의 좀 틈이 생겼을 때는 하자 보수 여러 가지로 또 땜빵식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생태계 이 주변에 대한 고려보다는 어떻게 하면 설계자를 잡고 시공자를 잡고 감리자를 통해서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설계 도면을 그리고 시공사가 짓고 감리자가 보고 또 발주자도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생태계 속에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그 관점을 보고 이게 문제의 어떤 문제를 보는 시점이 야 구조 잘못, 용접 잘못, 시공 잘못, 현장 관리 잘못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사고는 다른 현장에서 비슷한 상태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참사를 통해서 생각의 틀, 문제의 어떤 정의를 다른 관점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나왔지만은 불과 몇 년 전에 인천 검단에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됐을 때도 구조 방식은 다르지만은 원인은 비슷했습니다. 요 구간에서는 맨 처음에 어떤 설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됐고 이게 진행이 되면서 감리 단계, 시공 단계에서 걸러지질 않았던 거죠. 이게 우리 전문가들이 빠지게 되는 집단 사고의 오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구조기술사가, 전문가가, 건축가가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맞겠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이전 것은 검증을 않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이게 본질을 놓치고 겉 표면만 가지고 우리가 현장 관리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전문가들의 집단 그 사고의 오류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인천 것만 그러냐? 뭐 강조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설계에 대한 부분은 피트 구조 부분에 대해서 설계 부분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로 뭐 이렇게 보도상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진행 과정에서는 설계 과정, 감리 과정에서 다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고 국토부 현장 조사 보고서에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검단도 마찬가지 현대산업개발을 지었던 것도 사고 조사 원인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좀 일부, 시공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 감리 아주 잘못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강주 대표도서관과 너무 유사한 31년 전에 성수대교 붕괴 사진입니다. 여기도 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뭐 비슷합니다. 설계에 대한 부분, 용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붕괴가 됐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토목 쪽에서는 그 사고 이후에 상당한 매뉴얼을 정비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 공법이 우리 건축에 이제 적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됐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저는 가져보면서 이게 좀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 부분을 보면 여기 또 48m 이게 그러면서 요 부분이 뚝 끊어졌지 않습니까? 요거는 강주 대표 도서관하고 일단 규모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길이가 48m 똑같고 요 폭 20m 똑같습니다. 여기는 상부만 차가 다니는 도로라 하면은 여기는 상부도 다니고 하부도 다니는 도로, 뭐 그렇게 생각해도 제 구조 비전문가지만은 일단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러면 그 공법이 이 현장에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정화가 돼가지고 여기에 들어왔을까? 절차상으로는 뭐 다 거쳤죠. 특정 공법, 신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위원회도 거쳤고 모든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적용된 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한 분야 부분만이 아니라 이것을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 또 제작하는 과정, 감리하는 과정, 시공하는 과정, 그 다음에 거기를 점검하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어디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는지 이 부분은 아주 규명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건데 이제 지금 수사가 되고 있고 뭐 이제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밝혀지겠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되는 것은 시공사, 감리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관계되는 기술자, 발주자 요 정도 선에서 다 끝나게 되죠. 근데 저는 근본적인 것은 이 건설 문화, 아까 규정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건설 규정이나 제도, 또 이게 현장하고 맞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의 건설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주어진 데드라인에 무조건 맞춰야 되고 또 주어진 예산에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이 생태계를 살리면서 살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가 두 군데 조사 보고서를 봤을 때는 딱 요 선에서 다 모든 게 끝나죠. 요 선에서.
요 밑에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앞에만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뭐 여기에 또 감독 이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요 주변에 있어서 다 좀 조사가 되고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저희 건축사 같은 경우는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만은 요 시공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정확히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요새 속된 말로 현장 소장, 현장 대리인 힘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분리발주되고 또 위에 여러 간섭하는 또 이 시스템들이 있고 책임이 지면 n분의 1로 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수많은 생태계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것을 컨트롤하면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특정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 아니, 뭐 여기에서 단정할 수도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결론 나와가지고 몇 사람 학교에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문제의 정의, 이 붕괴의 정의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서 이 생태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혼자 뺄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주에서 누가 시공을 했는가? 왜 우리 기술 전문가끼리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강주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강주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근본적인 문제인지 하정동의 아파트 붕괴, 강주 대표 도서관 뭐 메인은 다 타 지역에서 와서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지? 대표 도서관 여기도 특허공법 어디 경기도 업체, 감리자 어디 서울업체, 설계 서울업체, 시공 여기는 어떤 뭐 타 지역 업체입니다만은 뭐 이제 강주에서 시작을 했지만 제가 어떤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강주가 이것을 그러면 수용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걸리질 못한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이지? 뭐 이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게 특정 업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건설 업계가 처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혹시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강주 전남의 건설회사가 전국의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짓고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데 왜 강주에서 이런 대형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까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누구 잘못 또 강주가 잘못 강주가 억울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건설의 생태계도 건전하게 돼야 되지만은 지역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정치 또 지도자들 또 지역의 기술자들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강주 대표 도서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좋은 작품이 들어서 가지고 내년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작을 1년 후에 할지 아니면은 영원히 이대로 묻힐지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죠. 뭐 돈을 떠나서 일단 강주에서 이런 문화 시설, 공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설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2차 피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생태계가 무너지면은 지구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지역의 건축 생태계가 무너졌을 때 건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어떤 발주 방식이나 공법 선정에서의 제도의 맹점을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안이 만들어지면 좋겠고 또 현장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제시가 되면 좋겠고 또 문화적으로는
어떤 데드라인에 갇혀서 조급하게 하는 거, 또 요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함, 그 총체적인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제도의 맹점은 없는가? 특정 공법은 지금도 안전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첫째,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는 요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든 메인 공동도급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건설회사 구성을 보면은 총 사업비가 516억인데 주관사가 시공 능력이 68억인 회사가 주관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야?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했겠죠. 그러다가 여기가 무너지니까 이제 공동으로 들어왔던 업체가 인수인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제도적인 맹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발주자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했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안전이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앞에 발제자께서도 부의 과정에서 또 이제 구조기술사가 요소요소의 역할을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제도적인 맹점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안을 잡아야 된다. 두 번째, 특정 공법. 이 부분은 어찌됐든 절차에 의해서 이 방법을 선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전문가들의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여기에서 용접만 잘하고 타설에 대해서 타설 계획만 잘 세워서 했다라고 하면은 구조에 문제가 없었을까에 대한 구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의심을 해봅니다. 철골로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 타설 과정에서 무너졌다. 만약에 이게 준공된 다음에 수백 명이 이용하면서 성수대교처럼 운영 과정에서 무너졌다 하면은 이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구조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법이 이미 검증된 특정 공법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 건축 현장으로 왔을 때 현장에서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법인지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만큼의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있었던 건지 이 부분이 고려된 상태에서 이 특수공법이 이 그랜드한 스판에 적용이 된 건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해보면서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공사가 재개될 때 이 구조, 이 공법 그대로 용접 잘하고 현장 관리 잘하고 부분에 감리 감독을 잘하면은 안전하게 100년, 200년을 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과연 제도권 안에서 반영이 되는가? 저도 전문가라고 설계하는 입장에 있지만은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소장, CM의 단장, 또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은 전쟁은 야전에서 하는데 벙커에서 작전만 내는 상황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사고 조사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구조인지 서류상으로는 맞지만은 왜 이게 안 되는지 아니면은 서류상으로는 다 완벽한데 우리의 기술력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건지 기술력이 안 되는데 페이퍼상으로 된다고 해서 밀어붙이면은 운 좋으면은 괜찮은 거고 운 없으면은 사고 나는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 현대 아이파크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여기에
사고조사위원회 그 명단을 한번 보면서 아, 이분들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자들이신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서 제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현장의 내용들이 모든 사고는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시작을 했지만은 이거를 제도로 만드는 것은 현장 밖에서 페이퍼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발주 과정, 이건 설계의 발주뿐만 아니라 시공 발주, 그다음에 시공 과정, 감리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상에서 아까 생태계 속에서의 문제 진단이 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강주가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가 지역의 건설 생태계 또한 조금 잘 만들어서 참 지역에 와서는 어떻게든지 건물이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행정하고 지역의 지도자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특허 좋습니다. 특수공법 좋은데요. 이게 현장 여건을 고려한 반영,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 아까 야전에 있는데 벙커에서만 작전을 짜는 것 아닌가. 그래서 현장의 애로 사항들이 기술적으로 반영이 되고 제도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게 생태계가 건전하게 된다 하면은 건축 작품이 명품으로 강주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부분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는 이야기,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내용까지 직접 다 정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별도 정리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 설계를 광주가 수용할 정도의 건축 생태계가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 시공 단위에서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과연 제도적으로 존재하느냐에 대한 물음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업체에서 시공을 했는데 과연 광주의 시공 이외의 부분에서 관련된 내용을 필터링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과연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광주에서 발주하는 이 발주 시스템 자체에 대한 좀 제도 개선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사고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뭐 의견도 주시고, 뭐 야전과 벙커라는 단어도 이제 사용을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셨고요. 불 좀 켜주시고요. 그 발제 두 분 들었고, 지금 토론자 분들도 굉장히 지금 전문성 있게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해서 말씀을 좀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많은 좀 언론 관계자분들도 오셔가지고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지금 사고의 지금 기술적 원인으로서 유력하게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저희 이제 김영민 회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우선 이 사고 현장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언급을 좀 해주실 좀 그 패널 분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패널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조창건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선대학교 조창건입니다. 두 분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또 제도적인 부분, 설계 관련된 부분, 또 관리에 대한 측면 여러 가지 많이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의 그 책임 의식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술적인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공하고 설계, 그다음에 간단하게 뭐 제도적인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정리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시공 관련해서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수공법이 적용된 구조고 건축에서 쉽게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제 트러스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시공을 하는 경우에 이제 시공사라든지 또 감리 회사가 전체적인 시공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시공 중에 시공 하중이라든지 그 타설에 대한 하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장스판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 무지주 공법이지만 지주를 설치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이 중요한 부분이 용접이 있습니다. 트러스 접합 부분이라든지 용접 시공에 대한 품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시공을 하는 회사라든지 감리하는 회사가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이러한 특수공법이 적용된 현장에 대해서 시공하고 품질 관리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도 좀 저희가 맹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공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구조하고도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특히 설계 부분에 갔을 때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세르비아 건축가의 원안 설계에서는 H형광으로 설계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각형 강조로 바뀌었습니다. 트러스 구조물을 이제 각형 강조를 했는데 각형 강조를 하게 되면 예각부의 용접을 완전 용접을 하는 건 거의 사실 현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각형 강조는 외부에 노출된 부분이 있고 안쪽 부분은 두께 안쪽 부분은 내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를 완전 용접하는 것은 사실 현장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있고 또 활라중에 영향이 큰 도서관 건축물이고 하기 때문에 이 트러스 접합부를 단순히 그냥 용접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뭐 거셋 플레이트라든지 외부 다이아프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용을 해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 설계안을 변경하면서 트러스 각형 강제로 트러스를 구성하면서 충분하게 이 전문성을 가지고 구조 설계를 했는가 이 부분도 저는 솔직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변경될 때 사실은 대부분 저희가 VE를 한다든지 설계 변경을 할 때 기술적으로 이게 보완된 부분으로 VE가 돼야 되는데 이 국내 대부분의 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으로 VE를 하게 됩니다. 설계 변경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한계가 공공사업도 그렇고 사업비가 사실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사업비가 그만큼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 다르게 되고 가급적이면 이제 구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구조 안정 관련된 부분에서는 VE를 신중하게 고려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뭐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 구조적인 부분들이 구조 부재라든지 구조 기술에서 이 VE가 적용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용 절감이 고려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도적인 부분에서 아까 이 시공하고 설계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수공법이 적용된 경우에는 시공사가 과연 이 공법을 시공할 수 있는지 감리회사가 이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설계라든지 구조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링이나 설계사에서도 충분하게 특수공법을 가지고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제도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포괄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자격들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 특수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새로운 방법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아까 서두에 김영민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특수공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진 성능 설계를 하는 경우에 내진 성능 설계 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제출을 해야지 그 다음에 시공이 진행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듯이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특수공법 구조시공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서 충분히 그 전문가들의 검토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시공 완공에 이르기까지 하중 단계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공법이 적용되는 것에 따라서 또 접합부 같은 경우에는 용접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시공 중 하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특수공법이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적용된다면 시공 중의 안전이라든지 구조적인 검토가
이 상세하게 다 스토리로 내역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좀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시공 설계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 근본 광주 대표 도서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들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추창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새로운 얘기가 좀 하나 이제 나와서 재밌었는데요. 그 용접 시공의 품질을 확보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가능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원설계에는 H형 강제가 이제 도입이 되는 걸로 돼 있다가 각형 강제로 이제 설계 변경이 있으면서 됐는데 이런 변경 요소 강제가 변경되면서 용접에 대한 난이도가 이제 급상승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반면에 용접 시공을 확보하는 그런 조치가 과연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좀 짚어주셨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영민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 변경 과정에서 왜 이렇게 좀 다른 변경으로 가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두 분 다 원가 절감이 주된 이유가 아니었겠냐라는 이제 추측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박홍근 발제자도 말씀하셨지만은 광주에서 되게 센세이셔널한 디자인의 특수공법이 적용된 선진화된 건축물이 과연 설계가 채택이 되더라도 광주에 안전하게 이게 지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뭐 센세이셔널 디자인이 채택이 되더라도 광주 시민들은 이거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내진 그 지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내진 성능 설계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는데 특수공법과 관련해서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는 별도의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절차가 좀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도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와 주셨는데요. 그 우리 건설사고조사단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신 우리 김우용 우리 토론자께서 뭐 여러 가지 사고조사를 해보신 경험에 비추어서 이번 현장과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에서 이제 가장 긴 다리, 가장 높은 건축물을 짓는 그 기술력으로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 기술력이 발현이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크게 보면 이제 법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이제 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아직까지도 제가 한 30년 전에 왜 한국 업체가 해외 나가면 다 잘하는데 국내만 오면 개판친다. 속된 말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해외에서 우리들이 이제 그 공사를 할 때도 나가서 보면 다 외국인 작업자 데리고 의사소통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초보자들 데리고 일을 하는데 거기서는 사건 사고가 거의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똑같은 국내인데 그 FED 그 평택 미군 기지 공사할 때 사건 사고 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은 국내 업체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좀 레벨이 조금 안 되는 업체가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경우에도 사건 사고 안 나거든요. 왜 이게 안 날까요? 그런 생각을 제가 아까 좀 곰곰이했고 평상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 FED 쪽에 했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참조될 만한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FED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설계 도서를 제출할 때 구조 기술사가 감독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자잘한 안전에 관련된 모든 도면들은 구조 그 기술사가 미국 구조 기술사죠. 한국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를 다 검토를 합니다. 단 근데 한국에는 인허가만 통과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이 뭐 감리가 뭐 그때마다 좀 즉흥적이나 아니면 좀 관례적으로 내는 서류 요식행위로 내는 거고 실제 필요한 서류는 지금 같은 사고 현장 같은 데서 진짜 필요한 부분은 캐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조 기술사가 부족한다든지 구조 기술사가 원설계자가 참여를 못하는 경우는 또 이제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경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안전관리비가 좀 남거나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원설계자의 그 감리 감독을 조금 이제 더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해외 사례에서 우리는 이제 건축 구조 계산서를 내고 구조 도면을 냅니다. 그런데 그 FPD에서 차이는 구조 도면과 구조 계산서 다음에 그 플레이싱도나 또는 엔지니어링 도면이라고 별도로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은 공사 과정 중에 있을 법한, 즉 작업자나 시공자가 추측이나 어떤 개념으로 설계를 한 게 아니라 2차원이든 3차원이든 다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즉 초보자도 눈으로 실제 시공하고 일치가 되는 것들, 즉 철근을 한 가닥을 놓더라도 똑같은 간격으로 이거 100개가 있어가 아니라 100개를 실제 다 도면에 배치를 하고 그 도면을 보고 작업자가 그대로 따라만 하면 사고가 안 나게끔 미리 사전 검토되는 이제 그 엔지니어링 도면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어떻든 이제 그 비용 유발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저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제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넘다 보면은 뭐 조사 대상이 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또 말씀하신 이제 용접 부분, 그것도 만약에 그냥 일반 철근샵이 아니라 직접 시공하는 사람이 그 용접 부분을 어떻게 작업자가 실제 그 부분을 이제 그 용접봉을 가지고 작업했을 때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런 부분까지 체킹이 될 수 있는, 근데 시공 과정 중에 이제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 전문가가 꼭 개입이 돼서 그 사람들이 관리 감독하에 이제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 소득과 이제 국가의 위상은 이제 선진국인데 아직도 이 안전 관련된 제도나 이 그런 시스템들은 좀 옛날 그대로입니다. 즉 이제 1960년도에 건축법이 제정된 이후로 계속 누더기 땜빵식으로 이 부분을 만져왔기 때문에 어디 건물이 하나 뚫리면은 더 작은 망으로 어디 부분 땜빵을 하는 거라, 이제는 이제 1960년도에 지은 그런 건축법들은 지금 시대에 맞고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이런 유사 사례나 조그만 더 중소규모의 사례, 즉 검단이 25층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나니까 30층의 구조감리 대상을 이제 16층으로 내려앉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16층까지는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봤는데 그 밑에 15층 이하는 안전의 사각지대가 또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00억이 넘는다. 구조 감리자 선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추가 비용 발생이 100억이 넘는다. 그래서 제가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LH에서 나오는 몇천 세대 아파트의 감리비는 200억이에요. 근데 전국에 있는 그런 16층과 3층 사이에 구조 기술사들이 개입을 해서 관여하는 비용은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LH에서 하는 한 현장의 200억 감비보다도 구조 기술사가 하는 비용은 100억밖에 안 되는데도 이거는 규제개혁이 심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좀 경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기왕에 이제 건설사고조사단 좀 활동을 하시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가 이루어질 건데, 좀 건설사고 조사 과정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이 혹시 있다면 좀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거는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는 그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든 그 근원적인 부분들을 발견하지 않으면은 계속 재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뭐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이제 조사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들은 다시 좀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고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사고는 재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우영 토론자께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 업체가 외국에 나가서는 되게 히트 상품들을 안전하게 잘 이제 건축을 하는데 왜 국내에서 이렇게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인허가의 오류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허가 단계에서 서류가 제출이 돼버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필요한 구조 기술적인 서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한번 짚어주셨고. 실제 시공 과정에서의 별도의 그 비용이 들더라도 엔지니어링 도면이 이제 필요하다. 외국에는 이제 플레이싱 도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이런 도면들이 실제로 존재를 해서 시공 과정에서 그 도면대로만 시공을 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짚어주는 좀 상세 도면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있다가 좀 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규제개혁을 통해서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그런 좀 결과가 초래된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뭐 법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을 이제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그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이제 나와 주셨는데 오늘 쭉 얘기를 이제 듣다 보면은 타 지역 업체가 시공을 좀 했었고 광주의 발주 시스템이 이거를 좀 담아내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여러 지역의 국토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하시면서 관련된 시사점이 있다라면은 좀 말씀을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철 우리 국토안전관리 호남 본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는 구조적인 문제 또는 기술적 문제와 안전관리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아주 중대한 재해인 것이죠. 우리 그 김영민 회장님께서도 시공상에서 타설 중 콘크리트 편심 하중 발생 가능성하고 용접부 결함 등을 언급을 하셨는데 시공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보자면은 강합성 구조에서 용접부는 전단력 또 인장력, 휨 하중의 핵심 전달부로 용접 불량은 국부 파단을 초래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하중 재분배로 인해 연쇄 붕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용접 길이가 부족하다거나 응력 집중 현상, 용접부 확인 검사 누락, 또 용접사의 자격 여부, 공기 압박에 따른 속도 위주의 작업, 또 작업자의 피로 누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순서의 부적정이라든가 타설 속도 초과 등으로 순간 집중 하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를 한 곳에 집중하여 타설하는 경우에 편심 하중에 의한 변형 및 탈락으로 붕괴 사고를 유발하게 되므로 콘크리트 타설 계획에 따른 균형 있는 타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런 기술적인 측면과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설 현장의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무리한 공기 단축 시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빠르게 또는 급하게 공사를 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 부도에 따른 작업 중지 등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공기 산정을 의무화하고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시공사가 변경될 경우도 공정의 재산정 및 또 공기 재조정을 제도화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사 기간을 반영을 하고 안전 작업 절차 준수를 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전담 감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건설안전기사 등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공자 경우처럼 국가기술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겸임이냐 또는 전담이냐는 발주청에서 발주하기 나름일 뿐만 아니라 국가자격 소지자를 꼭 배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만 전담하는 감리제도의 강화와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200억 공공공사로서 20%의 공정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 기준에 건설 사업관리자, 시공자는 본사 및 현장에 건설안전기사 등을 투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관리비 부족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 낙찰률에 따라 산정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산정 방식을 낙찰률과 관계없이 설계된 공사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적정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 스마트 안전장비 좀 활용 부분입니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뭐 지능형 CCTV라든가 붕괴 변이, 위험 경보 장치, 개구부 개폐 장치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300억 이상의 공공발주 공사 현장에만 의무적으로 도입을 반영하고 있고요. 300억 미만 공공공사라든가 민간 발주 현장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 체계가 좀 취약하여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장비를 좀 무산 지원을 좀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 건설안전특별법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건설 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403명으로 건설 사고 사망자가 매일 1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전체 산업 사망자의 절반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주체가 복합적으로 얽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 산업의 특수성이 기존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현재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어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또 적정 공기 산정을 의무화하고 발주자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는 등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시공자와 하수급자에게는 공정별, 단계별로 안전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한편 현장 여건으로 인해 공기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경우 공사비 조정을 협의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좀 제정이 된다면 건설 현장에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좀 조성함으로써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데 좀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아까 정준호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까 그 질문 타 지역의 어떤 뭐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좀 검토하거나 그런 생각한 게 없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기술적인 측면 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요. 용적부 확인 검사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게 좀 누락된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하셨고, 그 다음에 현장 안전관리 비용이 낙찰률에 따라서 책정되는 부분도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실제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제 같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게 저희 국토위에서도 건설안전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도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김병철 우리 본부장님 직접 나오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고맙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국토안전관리원 호남본부에서 지금 이 사건 초기 조사를 진행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김일환 원장님하고 엊그저께 제가 국회에서도 이제 질의할 때
작업 계획서 같은 서류들이 좀 누락이 됐고 확보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이제 초기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좀 질의응답을 제가 들었었는데 초창기에 이 초기 조사를 진행을 하시면서 서류 뭐 조사 상태라 서류 뭐 비치 상태라든지 관련해서 좀 느끼신 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오늘 좀 몇 가지 공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망사와 관련해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초기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서류 확인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소방이라든가 경찰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 많은 유관 기관들의 혼재 속에 시공사 및 감리단의 서류 열람이 좀 힘든 상황이 있었고요. 또 현장 관계자의 면담도 좀 어려운 상황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물자가 구조된 직후에는 경찰과 좀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좀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방금 언급하신 그런 관련 서류들이 정확하게 있는지는 좀 제대로 확인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압수수색 이후에도 그 해당된 목록이나 이런 거는 지금 유관기관 협조를 받으실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마 그 국토교통부에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서 이제 건설 사고 조사위원회가 좀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각 전문가 분께서 아마 관련 자료를 또 요구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초기 조사할 때 좀 적극적으로 이 자료 확보하는데 좀 애로가 있다는 정도로 일단 말씀 제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오늘 주최도 해주신 우리 신수정 의장님 토론 말씀 듣겠는데요. 여러 가지 시공업체들이 다른 지역 업체들이 광주에서 시공을 하면서 걸러내지 못하는 발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련된 내용 좀 포함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으시는 네 분의 노동자분들과 또 유가족들한테 기쁜 애도를 표하면서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이 기술적인 원인이라든지 구조적인 원인을 주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좀 공공건축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참사의 의미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그 외에 저도 좀 궁금한 거랑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주 대표도서관은 광주시가 직접 발주해서 시민의 세금 바로 516원이 좀 투입된 공공건축입니다. 민간 사업이 아닌 거죠. 근데 공공이 바로 책임지는 사업입니다. 근데 공공건축은 시민의 삶을 담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 자체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시민을 위한 이런 도서관을 짓는 현장에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공공건축은 민간 건축보다 더 안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우리 광주에서 공공건축 현장은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부터 저는 좀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몇 가지 좀 쟁점 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7차례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전한 시민은 없었죠. 5년 프로젝트가 9년으로 늘어나고 또 실제 설계라든지 계약 사업비도 보면은 392억 원에서 516억 원 이렇게 해서 125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우리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허공법이 적용됐습니다. 근데 이 특허공법 역시 검증되지 않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특허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러면은 누가 이걸 검증을 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도 좀 묻고 싶었고요. 그래서 안전한 심의가 없었다 설계 변경과 관련돼서도 그리고 공공시설물이라서 오히려 저는 감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민 우리 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충격적인 사실이 광주 대표 도서관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조 안전 감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이후에서 건축법상 우리가 구조기술사의 협력 책임이 이제 강화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은 건축법이 아닌 건축기술진흥법에 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민 우리 회장님이 좀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기술사가 딱 그 가설 구조물만 설치할 때만 와서 배치되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간 건축보다는 공공 건축일 때 감리 기준이 더 느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놀랬던 게 발주처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망자 중 한 분이 이제 시공사 우리 하도급 업체가 아니라 그 광주시하고 4억 9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한 업체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광주시가 그 과업 지시서에 감리의 그런 권한을 위임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라고 언론에서도 보셨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과업 지시서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행 규정을 저는 넘어설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접 발주한 공사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스스로 저는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 논리가 통한다면 앞으로도 모든 지자체는 감리 업체에다가 정권을 넘기는 식으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뭐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앞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공기단축 압박 문제 관련돼서는 김병철 우리 이제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더 언급은 하진 않겠지만 오늘 1월 22일 바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이제 개통과 관련 그 도로 개방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이건 역시 도시철도 또한 이렇게 어떤 일정이나 날짜에 짜맞춰서 모든 행정을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기간에 하겠다라고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시정 전반에서 일정과 실적이 저는 안전보다는 이렇게 앞설서서는 안 된다. 이게 행정적 관행이 될까 걱정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 대표 도서관도 이렇게 이런 사고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경고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사비라든지 공정률이라든지 일정 홍보가 아니라요. 공공건설에서 가장 먼저 검증해야 될 것은 바로 시민의 안전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토론자분들 이렇게 말씀 주시고 또 김영민 회장님이라든지 김병철 우리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저도 좀 의문점도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는 구조 설계적으로도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원인을 아마 사고 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봐요. 사고 영상을 보면은 붕괴 시점이 지붕층 철골이 휘어지면서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보면 트러스트 상향제 두께가 12mm로 좀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 H빔에서 거도공법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었을 때 아마 변경한 이유는 시공상 아까 말씀 주셨듯이 시공상 편리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공사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허 공법상 두께가 보면 34mm에서 최소 14mm 이내로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시공 현장에서는 12mm로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얇아졌을까? 저는 그런 의문도 좀 들면서 그리고 또 거도공법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도입 과정에서 보면 1차도 유찰되고 2차도 유찰되면서 3차 때 오히려 처음에 29개였던 게 보니까 그 배가 늘어나죠. 58개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그 거도공법을 쓰려고 했던 이유가 공사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이제 이게 더 늘어난 거죠. 58개로 늘어나 보면은 이게 공사비가 오히려 더 절감이 된 게 아니라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보면은 저는 그 아까 12mm라 했었잖아요. 물론 용접에 있어서 어떤 뭐 이제 문제가 또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더 크게는 당초에 그 규정이 아닌 12mm로 더 얇은 자재가 얇은 이걸 쓰다 보니까 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구조란 설계 제도상 이런 공법 선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지금 원인이 좀 있겠다. 그래서 자재 선정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감리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면 의회에서의 역할은 도대체 뭘 할 것이냐 그래서 몇 가지 역할과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이제 사고 수습 이후에서 모든 의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명한 제시공 및 모든 절차를 공개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고 수습 이후에 논의해야 될 뭐 전면 철거라든지 또 부분 보강 등 모든 뭐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적극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하는데요. 부실 시공 업체는 저는 퇴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부실 시공이 정말 드러났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는 앞으로 발주공사 입찰 제한 등 아주 강력한 저는 행정 그런 제재를 가하라고 저 광주시에다 요구할 생각인 거고요. 또 이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한다라면 저희가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가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면 개정을 좀 이번 기회에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타지자체 뭐 선진 사례도 좀 들여다보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고 필요시에는 우리 공공건축물 구조 전문가 점검 제도라든지 또 부실 시공했었을 때 신고 포상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입을 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설계 변경 시에 우리가 공공건축 안전심의위원회를 지금 심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공공발주 이렇게 사업구조기술감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시 배치를 좀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광주형 우리 공공건축 안전기술을 좀 수립해서요 이번 사건과 사고와 관련된 부분도 좀 백서로 좀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유가족에 대한 아주 무한 책임을 느끼고 우리 가족들 1:1 전담 지원과 더불어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합당한 보상과 장려 절차가 시공사와 시의 책임하에 온전히 이행되도록 끝까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수정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계 변경이 7번 있었는데 7번의 안전한 심의가 과연 존재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를 해 주셨고 발주처를 포함해서 이후에 있을 이제 책임 범위 소재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백서도 제작을 이제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은 좀 반갑게 드리고요. 의회 역할 관련해서도 관련 조례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를 전면이 개정해서 좀 제도적으로 대응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설계 변경과 관련돼서 이제 심의가 과연 적절하게 존재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이제 강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건 이후로 긴급 주요 현장에 대한 이제 점검 절차가 있었는데 설계 변경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을 때 심의가 제대로 됐었는지를 한번 시의회 쪽에서도 몇 군데 현장을 한번 복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준비된 저 패널과 토론자 분들 말씀을 다 들어봤는데요. 지금 몇 가지로 이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좀 수렴하는 지금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용접 부위가 관련 시공 단계에서만 국한해서 결함이 있는 걸로 결론을 내는 게 맞느냐? 실제로 그 전 단계에서 뭐 여러 가지 강제 변경이라든지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용접 난이도가 이제 상승하는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용접 시공 품질이 확보되는 그러한 절차가 뚜렷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설계 변경과 그에 따른 그 시공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좀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 주요한 이제 동기로서는 아무래도 원가 절감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좀 예측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책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발주 시스템이라든지 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특수공법을 도입을 하면서 좀 더 관련된 구조와 안전과 관련된 보고서를 별도 제작을 해서 검토를 한다든지 뭐 엔지니어링 도면을 별도로 좀 요구를 한다든지 좀 비용과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안전을 좀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좀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우리 플로어에서 뭐 많은 언론인분들도 오시고 관련자분들 오셨는데 궁금하시거나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몇 분만 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쪽 예. 마이크 한번 드릴까요? 예. 손을 먼저 드셔서요. 예.
간단히 자기 좀 소개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건축사 마재완입니다. 현장 필드에서 보는 시각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도 기능에서 뭐 안 걸러졌다는 거예요. 예비를 해서 뭐 적정성 검토가 됐든 공법 심의가 됐든 뭐 특허공법 심의가 됐든 전문가 틀에서 이번 공법 같은 거는 염려가 지금 결정은 아니지만 어떤 용접이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많이 되고 저희 공학에서도 문제점이나 단점들이 일일이 많으니 이런 대비들이 항목 리스트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 이런 절차들에서 전문가들이 왜 이거를 예측을 못했는가. 두 번째는 지금 특허공법에 저희들이 현장 필드에서 볼 때는 특허공법이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을랑가 몰랐는데 영업비밀이니 어쩌니 설계 도선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필드에 시공자나 감리단까지 공유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공장 제작이나 물론 전체 100%에서 일부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용접 같은 경우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원자력이나 선박회사 같은 데는 용접 자격증이 있어도 이런 공법이나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가 시험을 다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공장인증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즉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회사만 신청이라는데 특허공법 같은 경우는 공장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100%는 제작하지는 않지만은 이 외부 환경에서 사실 용접을 100% 실력 발휘를 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지금 용접 하시는 분의 실력에 크게 좌지우지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서화나 리스트가 현장에 넘어오질 않아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연결고리가 많이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장인증 제도들을 이런 특수공법이나 공공건축 중요한 공법에 도입을 할 때는 시공 자격도 같이 제도적으로 묶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실은 물론 감리나 설계자들이 구조 계산을 해가지고 넘길 때 현장에서 시공 물은 시공자 목이잖아요. 또 공장에서 만든 사람 목이지. 이게 안 됐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법을 고쳐서 인증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공자 자격도 인증제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장 관점에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 공장 인증제도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현재 뭐 시공사의 시공 능력 평가 제도가 있는데 시공자의 시공하시는 개인의 좀 능력을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발언 기회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건축사회 회장 강필서입니다. 아까 우리 건축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절단면이 생기는 부위에는 일반적으로 용접이라는 기술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특히나 공장에서 용접을 해서 모두 검사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볼트로 조립하는 방식을 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건축물의 인면에서 그 트러스가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설계 과정에서 그거를 현장 용도를 끌고 가지고 갔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은 차치해 놓고라도 현장에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저희 건축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 건설 사업 관리에 참여하는 기술자들은 대부분이 현장에서 현장 소장을 하거나 거기 근무를 끝내고 퇴임한 사람들을 모아서 일단 대기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수주를 하게 되면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을 되게 많이 씁니다. 다 현장 소장까지 해본 분이긴 하죠. 그러나 설계나 이런 부분에 거의 경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투입해서 설계 과정부터 모든 걸 볼 수 있는 건축사가 감리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건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설계에 대한 부분을 좀 관리를 했다면 훨씬 이런 부분이 없었을까 생각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저희가 한 70%까지를 이렇게 수주를 하게 되면 30%를 현장에서 지역 건설 업체에 주게 돼 있습니다.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면은 지역에다 주는 게 통신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만 해서 30% 채워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서울서에 있는 감리회사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상주를 하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실해지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제일 큰 문제고요. 아까 그 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는 회장님께서 그 구조기술사들에 대한 사항이 지금 1,300명 정도를 말씀하시고 그런 인력에 대한 활용을 하시는데, 지금 원룸에서 전위 구조 같은 부분부터 구조기술사가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저희가 원룸이나 이런 거 설계를 해가지고 현장 감리를 할 때 구조기술사가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거기에서 거기 공부하고는 1, 2년 차가 나와가지고 거기를 이제 검사하고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구조기술사 투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장에 그 건축사가 직접 나와서 저희는 감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구조기술사회에서 직원이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체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특정 단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좀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체계적으로 확립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축사회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현장 가서 보니까 볼트 체결이 왜 안 됐는지 사실 조금 궁금하긴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말씀 들어보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조기술사고요. 광주에 있는 구조기술사입니다. 이 대표 도서관 연장하고 도면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해봤는데 여러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적인 크리티컬한 부분은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12T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12T는 저희가 공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판폭 두께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 판이 국부작업로 인해 가지고 횡자굴이 난 겁니다. 자, 용접 말씀하시는데 철골 건물의 생명은 커넥션이에요. 연결 부위입니다. 근데 그 연결 부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용접이냐 볼팅이냐. 그리고 또 하나 철골의 구조 설계는 전강도 설계법이 있고 존재 응력 설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론하기에는 여기 지금 광주 대표 도서관은 설계의 미스가 있지 않냐 그래요. 그 설계 미스 중에서 계속 변경되면서 이 철골은요, 티크니스가 생명입니다. 용접 할아버지가 와도 티크니스가 작은데 거기다 용접해서 뭐합니까? 깡통에다가 용접을 해요? 티크니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전문 용어로 판폭 두께비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설계나 시공은 설계나 구조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누가 잘못했니 잘못했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설계에 미스가 생겨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만은 합성부라는 것이요 19m를 보내요. 그런 엉터리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구조하신 분들 알겠지만 900에 300짜리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거 19m요? 5톤이라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 합성부는 제가 지금 얼추 계산해 보니까 10톤, 15톤 가요.
구조는 하중하고 싸움이에요. 그 15톤짜리 그리고 지금 스판도 이 데크 플레이트도 두께가 300이고 6m 스판이에요. 실은 저희 구조 설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칙입니다. 3m예요. 데크 플레이트는 스판을. 근데 여기는 6m야. 그걸 19m하고 6m 300 두께 계산해 보면 100톤이 나옵니다. 그 100톤이 양쪽 가스 플레이트가 50톤씩 받아내야 돼요. 그런 그 설계 미스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은 원천적으로 용접 티크니스가 안 나오는데 용접 잘했냐? 시공 잘했냐? 그리고 동바리는 받쳤어야죠. 3m가 넘어가면 받쳤어야 됩니다. 동바리를 그전에는 괜찮았다고요? 운이 좋아서 넘어갔겠죠. 그리고 저희 구조 설계는 이제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완성됐을 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시공 중에는 누군가가 저희가 구조 설계할 때는 데크 플레이트가 3m가 넘어가면은 동바리를 받칩니다. 근데 여기 6m를 하는데 동바리도 없이 갔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동바리와 나중 이야기지만은 티크니스가 안 나와요. CBT가. 처음에는 뭐 34, 20 이렇게 나오던데 그 바뀌어가지고는 마지막에는 뭐 20, 12T가 나와요.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 규모의 12T는요 깡통 두께입니다. 깡통 두께. 거기다 용접을 아무리 잘해보세요. 울산 조선소에 있는 용접 선수 모셔다가 해보세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판폭 두께비 부족으로 국부자굴이 일어나가지고 횡자굴이 일어났어요. 상현제는 압축부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19m 그 합성부에 캔바를 100mm를 줬어요. 타설하는 과정에서 처지라고 그러면 양쪽에 50mm씩 밀어요. 압축제에 국부자굴하고 횡력이 작용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고 횡자굴의 원인이에요. 앞에서 이제 회장님들 건축사분들 이제 좋은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판폭 두께비가 부족합니다. 판폭 두께비는 이제 굉장히 특수한 용어인데 구조하신 분들은 다 알고 그쯤 해가지고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판폭 두께비 관련된 내용도 집중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검증이 될 걸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저기 우리 방국진 기자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내일신문사의 방국진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김영민 회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판폭 두께비에 대해서 지금 좀 계산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적정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줄 수 있으신가요? 물론 가능은 한데요. 네. 여기서는 그렇게 깊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고 조사의 결과를 따르는 게 저는 맞을 것 그러면 이 판폭 두께비가 기준치 범위를 넘어섰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판폭 두께비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밀단면 컴팩트 섹션이 있고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그 세미 컴팩트 섹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렌더한 것은 슬렌더 섹션이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계를 넘어갔다고는 사실 공학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컴팩트 섹션이면 자기의 능력을 거의 100% 발휘하는데 세미나 슬렌더로 가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보다 로컬 버클링이 먼저 일어나서 강제가 가지고 있는 강도보다 적은 강도가 왔을 때 자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학문적인 기술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뭐 당장 이 단면을 구조기술사 회장인 제가 앞으로도 뭐 사고조사위원회가 12명의 전문가와 4개월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광주시의회에서나 기자들이 회장님께 만약에 취재 또는 질문을 드리면 계산을 해줄 수 있으십니까? 그 취재가 아니고 뭐 저는 건축구조기술사이기 때문에 30년 이상 이 업을 해왔기 때문에 뭐 계산하는 거는 당장 뭐 5분도 안 걸려서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언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차분히 사태를 기다리고 정확한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언론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공학적인 전문가의 의견으로 추론을 한 것이지 이걸 어떠한 것이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특히나 언론에서 그렇게 해버리고 여론몰이가 되어진다면 사고조사위원회 앞에 계시는 김병철 우리 본부장님 계시지만 사고조사위원회가 정확하게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생각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사고조사위원회는 뭐 언론상에 보면 이해관계가 없는 가장 공정한 전문가 12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저는 나중에 기다려보는 게 합리적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질문 취지도 이해가 되고 답변하신 취지도 충분히 지금 납득이 갑니다. 12시가 됐는데 짧게 1분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예, 저는 그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강구조물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김구일입니다. 또 이런 다 사고를 나가지고 너무 좀 안타깝고요. 저희들이 이제 과연 우리 업종에서 뭐가 잘못했나 하고 좀 알아보고 조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참관하러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철강구조물은 공공공사든 민간공사든 간에 공장 인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참여했던 회원사도 그 2급 공장 인증제가 취득되어 있고 저희들 항상 공사하기 전에 그 공장에서 그 용접 기량 테스트를 하고 현장에도 용접하면 용접 기량 테스트 다 합니다. 그래서 감리 입회하에서 철두철미하게 용접하고 요즘 모든 그 재료가 다 국산 재료 사용하고 또 이 철강 구조물은 성수대교 부교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이 품질이라든가 모든 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되지 않은 이런 용접 불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참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가서 확인을 해봤지만은 실제 용접 불량이 아닙니다. 용접 불량이라는 것은 용접했는 부분의 크랙이라든가 그쪽에 사고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용접 부위 옆이거든요. 그건 모재에서 일어나는 거고 구조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강제를 사용하면은 강제의 두께가 똑같이 사용합니다. 20T 같으면 20T를 일괄적으로 사용하는데 당 현장에는 뭐 24T, 12T, 16T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어요. 그만큼 구조적으로 너무 부위 작업이라든가 원가 절감 이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시공할 때 우리가 이 40m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철골 설치하면서도 벤트 설치를 했어요. 벤트를 설치하고 철골 끝나고 난 뒤에 아마 시공사가 벤트를 해체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골 설치하면서도 그 자중에 하중을 걸리고 또 자체적으로 나중에 캔바를 잡아준다든가 이런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벤트를 설치했는데 콘크리트 탓을 하면서 벤트까지 뺐다는 것은 이거는 뭐 이런 말씀을 아무도 안 하시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그 문제지 저는 강구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 건 아니다.
나중에 조사를 뭐 해보시면 다 이거 뭐 결과 나오겠지만은 너무 영접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오늘 너무 이렇게 김영민 회장님하고 또 박형근 회장님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로 질문을 받았던 유관기관 회장님들이 다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반대되는 또 시각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지금 넘어서서 아쉽지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토론회에 적지 않은 수고와 노력으로 임해주신 오늘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전한 광주는 여기 계신 분들의 모두의 공통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다짐을 해보면서 저 희생된 그 희생자분들의 영유아를 기원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